시점. 일반적 특징을 알아야 예외적 특징을 하니까 일반적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 예외적 특징으로 갈 거야. 그 다음 시점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의 시점과 고등학교 3학년의 시점이 조금 다르거든. 우선 첫 번째가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일반적인 특징 먼저 설명해 놓고 나서 예외적 특징 설명할 거고,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의 시점과 고등학교 3학년의 시점을 나눠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시점.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동그라미를 치자 그랬었고, 그 인물을 체크하면서 동시에 찾는 거야. 1인칭 시점은 나라는 인물이 작품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인물을 동그라미 친다 그랬었는데, 나라는 인물이 동그라미가 쳐지면 둘 중에 하나야. 읽으면서 나라는 인물이 동그라미가 안 쳐진다. 그럼 요거야. 요걸로 먼저 구분할 수 있어. 나라는 인물이 동그라미가 쳐지냐, 쳐지지 않냐. 나라는 인물이 동그라미가 쳐지면 이걸 작품 속 서술자라고 해. 나라는 인물이 동그라미가 안 쳐지면 작품 속의 서술자는 없는 거라서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작품 속 서술자, 나라는 인물이 체크된 상태에서 내가 갈등에 껴있다. 그럼 1인칭 주인공. 주된 갈등에 내가 껴있으면 1인칭 주인공이야. 갈등에서 내가 한 발짝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갈등의 상황을 지켜만 본다. 1인칭 관찰자. 그래서 주된 갈등에 내가 껴있으면 주인공이고, 주된 갈등에 내가 안 껴있다. 관찰자야. 그럼 주된 갈등에 내가 껴있든 껴있지 않든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은 뭘 할 수 있니? 1인칭 주인공, 내가 주된 갈등 상황에 껴있는 내가 핵심 인물이야.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평가가 가능해. 주관적. 1인칭 관찰자, 주된 갈등에 내가 껴있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어? 그 갈등 상황에 대한 나의 평가는 가능하지. 즉 1인칭 주인공과 관찰자 모두 주관적이야. 기본적으로. 주관적. 그 다음 3인칭 관찰자를 생각해보자. 작품 속에 나라는 인물은 없어. 우리 이 강의실이 하나의 소설의 장면이라고 치면 여기다 카메라를 갖다 놓는 거야. 카메라 갖다 놓고 이 카메라가 너희의 움직임을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기만 해. 그럼 카메라는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서술자가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3인칭 관찰자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야. 3인칭 관찰자 객관적. 그 다음 전지적 작가. 우리의 전지적 작가의 특징이 뭐였니?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드는 서술자의 개입과 평가.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을 찾자 그랬었는데, 그럼 서술자가 중간에 개입하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얘를 쓰게 되는 순간 뭐가 돼? 주관적이지. 그래서 전지적 작가도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걸 전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걸 전제해. 그럼 좀 전에 원래 우리 했던 거 서술자의 개입 평가, 즉 편집자적 논평의 유무를 찾으라 그랬었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 그럼 편집자적 논평이 있으면 무조건 뭐야? 주관적이야. 편집자적 논평이 있으면 주관적.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했을 때 객관적일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선 일반적인 특징. 그 다음 예외적인 특징은 구분하려고 다른 색으로 써보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평가원에서는 일반적인 특징을 묻지 않아. 예외적 특징이야. 즉 고3이 되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예외적 특징이 사용되는지를 찾아야 돼. 예외적 특징. 자,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주관적인데 반대로 예외적이려면 주관성을 삭제하면 되지. 주관성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 객관적인데.
자, 그럼 마찬가지 전지적 작가도 기본적으로 주관적이라 그랬는데 예외적 특징이면 객관적이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인 걸 드러내는 방법이야. 공통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에서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니? 서술자가 본인이 서술하는 게 아니야. 나라는 인물이 서술하게 되면 주관성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 서술성을 배제하고 뭐 중심에?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중심으로 전개하면 객관적이야. 나의 주관이 들어갈 부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일반적 줄글의 서술보다 큰 따옴표와 인물들의 행동 중심으로 전개가 되면 얘는 객관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거지. 1인칭 주인공이나 관찰자, 나라는 인물이 체크된 상태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큰 따옴표나 행동 중심이다. 그럼 얘는 객관적, 예외적 특징.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도 서술되는 부분들보다는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럼 객관적 특징. 그 작품의 특징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에서 쓸 수 있는 두 번째 객관적인 특징이 있어요. 객관적 서술의 특징. 전지적 작가에서 쓰는. 그것까지 하면 아직은 어려울라?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우선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가자. 전지적 작가의 또 다른 예외적 특징. 자, 다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의 공통된 예외적 특징은 객관적 서술인데 그 대표적인 방법은 대화와 행동 중심의 전개다. 그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의 두 번째 예외적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자, 두 번째 예외적 특징. 전지적 작가는 원래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각각 인물들의 속마음을 다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 그랬니? 예외적으로 한 명한테 초점 맞춰. 초점화된 화자, 초점화된 서술자라고 하는데 한 명의 행동과 한 명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쭉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럼 예외적 특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럼 이제 3학년 시점을 한번 따져보자. 고3의 시점. 고3은 시점이 3개야. 고3은 시점이 4개가 아니야. 평가원 시험은 시점이 3개야. 하나 1인칭 시점, 하나 3인칭 관찰자 시점, 하나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3개야. 고3은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애매해. 내가 주된 사건의 당사자야. 그럼 주인공이겠지. 근데 내가 어떤 주된 인물들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의 갈등을 보고, 갈등에 내가 직접 껴있진 않아. 그 갈등을 보고 내가 뭔가 깨달았다 치자. 깨달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때는 누가 핵심 인물이야? 서술자, 관찰자인 내가 핵심 인물이야. 즉 깨달은 파트는 주인공 시점이라도 볼 수 있어. 다시 주된 인물들이 있어. 얘네들 중심으로 갈등이 쭉 전개가 돼요. 그럼 그 파트를 내가 관찰한다면 1인칭 관찰자야. 근데 그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단 말이야. 그럼 그 깨달은 건 다시 뭐가 돼?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출제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1인칭 시점이에요. 그 다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존재는 하는데 3인칭 관찰자는 평가원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워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작품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고3은 너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 특징을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발전된 예외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3인칭 관찰자는 예외적 특징이 없어.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개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3인칭 관찰자로 쓰인 작품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3인칭 관찰자로 쓰인 작품이 나오더라도 얘는 문제가 안 내. 그러면 마지막 전지적 작가지. 그러면 원래 평가원 고3 기준으로 평가원은 3개의 시점이야. 1인칭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단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대부분은 뭐야? 1인칭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고3 거는 요래요. 그럼 이제 요거 해놓고 황순원, 신들의 주사위. 이 신들의 주사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랑 수능에 등장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번 문제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읽으면서 뭐 해야 돼? A 부분에서는 찾아야지 순행 또는 역행이 등장하는 건지 반어나 역설 같은 게 등장하는 건지 시점이면 시점의 일반적 또는 예외적 특징이 등장하는 건지. 자, 40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일이 풀어야 되는데 모든 선지가 기억, 니은, 디귿 단독이 아니라 기억부터 니은 또는 기억, 리을 이렇게 다 묶여 있잖아. 그럼 장면 단위로 풀어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지. 자, 이 40번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개야. 발화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에서 이 발화의 장면 단위로 끊어서 문제를 푸시던지 두 번째 발화 기억 니은에서 니은까지 보고 선지 풀고 디귿 보고 다시 풀고 리을 보고 다시 풀고 미음 보고 다시 푸는 형태로 가시던지 본인이 편한 대로. 자, 41번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번 41번 똑같긴 한데 이제 발화들이 인물 사이 갈등을 심화시키냐 해소시키냐 그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지. 당연히 41번은 가장 적절인 핵심 추론이니까 A의 발화가 갈등을 심화시키냐 해소시키냐. 42번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가 보기 역할을 하니까 얘 보고 나서 지문 들어가야 돼. 다음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 사회의 변화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상을 정리해보자. 1970년대 산업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농촌 사회의 구조적 붕괴가 있었다. 우선 농촌 내부에서는 고리대금으로 자본을 축적한 소자본가들에 의해 공동체의 균열이 초래되었다. 이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농민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였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뢰관계는 와해되었다. 그럼 한 편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끊으면 돼. 두 개의 맥락이 존재하는 거야 지금. 한 편 앞에 내용이 뭔데 지금? 한 편 앞에 농촌 내부지. 그리고 소자본가들이 부정적이야. 소자본가들에 의해서 농촌의 구성원들 사이 신뢰관계가 깨져요. 한편이야. 도시 자본의 유입이 중개인을 통해 가속화되어 농촌의 토지는 헐값에 계약되었고 농촌 소자본가는 자본의 논리만을 따르는 도시 자본의 거래 조건에 예속되는 등 도시 자본의 하부 기제로 전락하였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농촌 내부의 소자본가들이 한편 뒤에서는 도시 자본가들에 예속되는 내용이 다르네. 그럼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걸로 빠져보자. 소설은 통상적으로 뭐야? 중략 또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끊겨.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략 앞은 또는 중략 부분 줄거리 앞은 갈등의 심화고 중략 또는 중략 부분 줄거리 뒤는 갈등의 해소니까 이야기가 두 덩어리로 끊어진다. 자, 두 덩어리로 끊어지는 걸 원래 우리 알고 있는 상태로 42번의 보기를 읽은 거야. 그럼 42번의 보기가 두 덩어리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한 편을 기준으로 앞이 여기잖아. 소자본가에 의해 공동체의 신뢰관계가 약해지는 농촌 내부의 상황. 그 다음 한편 뒤 도시 자본이 유입돼가지고 중개인에 의해
소자본가가 도시 자본에 예속되는, 즉 농촌 내부만의 상황은 아니다. 요거에 의해서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준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실제 지문 보면 딱 맞지 않니? 한편 앞 요거, 한편 뒤 요거. 그거에 맞춰서 지문 읽으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문이야. 혹 말이다. 혹 어떤 친구네가 못 살게 돼서 집 같은 걸 맡긴데 치자. 그런 경우 넌 그걸 맡겠니? 안 맡겠니? 한영은 대번 할아버지의 심중을 알 수 있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럼 한영은 잠자코 있는 거야. 발화는 누가 한 거야? 할아버지. 첫 발화 할아버지. 혹 말이다. 남이 그런 경우에 집을 맡았다고 하면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겠니? 한영은 할아버지가 바라는 대답이 뻔했으나 역시 아무 말 않고 있었다. 니까짓게 뭘 알겠다고 묻는 내가 틀렸지. 두식 영감은 잠시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너 어서 쌀 두어 말 퍼가지고 가서 걔네 빚진 돈이 얼마고 견린 얼마고 별리가 이자야. 이자는 얼마고 갚을 날짜는 언젠지 소상히 알아갖고 오너라. 자, 여기까지 우리 읽으면서 뭐 해야 돼? 시점. 어떤 시점이니? 세 번째 줄에서도 그랬잖아. 한영은 할아버지의 심중을 알 수 있었으나 잠자코 있었다며. 그럼 한영의 속마음 알려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까지. 그 다음 A야. 암만 생각해봐도 그 집을 딴 사람한테 넘어가게 하는 이보다 내가 맞는 편이 나을 거다. 내가 뭐 집이 탐나서 차지하려는 건가? 걔 사정 봐서 맞는 거니 누가 뭐랄라고. 그리고 그 구렁이 같은 김주사가 아무리 담보물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지만 이번엔 이문은 이윤이야. 이번에는 이윤이 많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빚을 못 갚으면 못 견디는 척 자기 차지로 할 게 뻔해. 그럴 바에야 내가 맞는 게 도리지. 도리고 말고. 아마 지하에 재담 영감도 잘한 처사라고 할 거라. 그럼 이거 다 뭐야? 지금 본인이 집을 뭐 대신 이렇게 뭐 빚을 갚아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잖아. 누구 속마음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사람 속마음인지 모르더라도 지금 등장한 인물은 한영 또는 할아버지밖에 없잖아. 두 인물 중 한 사람의 속마음에 초점 맞춰준 거 아니니? 요거지. 한 인물의 내면에 초점 맞춘 거. 그게 A의 특징. 그럼 그대로 39번에 가봐. 39번에 1번 특정 인물의 시선을 중심으로 초점화된 화자. 한 명한테 초점 맞췄다고. 그래서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39번에 답 1번 그대로 나오는 거. 39번에 2번 봐봐. 공간에 이동했어? A에서? 없지. 39번에 3번 중심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면서 행동이니? 아니지, 속마음이야. 직접 움직이거나 하는 행동이 없어. 4번 선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맞니?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려면 장소가 바뀌어야 돼요. 장소 바뀌는 게 없어. 5번 선지 중심 인물의 외향적 특징, 생김새 또는 옷차림 얘기한 거 없으니까 틀렸고. 39번의 답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계속. 두식 영감은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영이 돌아올 때까지 줄곧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용의 핵심 인물은 한영하고 할아버지였단 말이야. 갑자기 새로운 인물인 두식 영감이 등장한 게 아니지? 그래서 두식 영감은 곧 할아버지인 거야.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한영이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본인은 계속 돌아올 때까지 신문을 보는 거야. 춘길이한테 다녀온 한영이에게서 빚진 돈이 60만 원이고 오픈 오리 이자에 반제 날짜는 갚는 날짜는 이달 19의 날이라는 보고를 받는다.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많이도 냈었군. 그리고 뭐 별리가 오구오리라고 거 장립변 찜쪄먹게 비싸군. 그런 별리를 물고 뭘 어떻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야. 하긴 비싸고 어쩌고 할 것 없이 별리처럼 무서운 건 세상에 없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어만 가게 마련인걸. 너도 명심해라. 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별리 무섭다는 걸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해. 알겠냐? 그래, 이달 19의 날이 한이라고. 네, 2달 기한으로 빌렸답니다. 제대로 이자를 물 가망이 보였다면 기한을 연기받았을지 모르지만요. 오늘이 며칠 날이더라? 16세입니다. 사흘 남았군.
비싼 별리 사흘씩이나 물 필요 없지. 오늘 당장 갚도록 해. 설마 김 주사가 제 날짜에 가서야 받겠다곤 않을 테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 공일날이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겠군. 내일 갚는 걸로 치고 셈을 해봐.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자 계산만 하면 됩니까? 별리 말고 뭐가 또 있단 말이냐? 한영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마른 침을 삼킨다. 어쨌단 말이야? 춘길이한테도 얼마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길이한테 얼마 떨어져야 한다니.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춘길이란 말이야. 집을 맡겨놓고.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그럼 우리가 먹여 살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걔한테 돈 한 푼 없는 건 당연해.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 있겠니? 재물은 영물이야. 사람을 보고 붙어 있기도 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는 거야. 앞으로 움막이라도 우리고 좌판 장사라도 할 미천이 있어야겠다던데요. 아니야, 좌판 장사고 뭐고 이젠 이 고장에서 못 살아. 무슨 낯짝 들고 얘서 산단 말이야. 어쨌든 얼마만큼 돈을 바래서 할아버지를 찾아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 넘어가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 봐라. 제법 의경 같은 걸 다 말하네. 두식 영감은 좀 늘어진 왼쪽 눈꺼풀을 더 내리덮으며 잠시 궁리에 빠진다. 그랬다가 대체 그 집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보냐. 거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할아버지 자신이 잘 알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영은 글쎄요. 서둘지 않고 느긋이 작자만 만나면 140~50만 원은 넉넉히 받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 넌 무해나 해프게 생각해서 팔이야. 잘 받는데야 100만 원 안짝이야. 안짝이라도 한참 안짝이지. 두식 영감이 잠시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암튼 그건 걔 할아비를 생각해서 내 알아 할 테니 여러 소리 말고 어서 별리가 얼마 나가는지 셈이나 해봐. 자, 문제 풀 수 있는 거 봅시다. 40번에. 자, 기억은 리을에서 드러난 바람이. 자, 리을에서 드러난 바람. 어디 움막이라도 짓고 살아야 되고 좌판이라도 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춘길이한테 돈이 얼마 필요하지 않겠냐,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1번 선지 맞지? 2번 선지. 디귿은 기억에 담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걔한테 돈이 붙어있지 않는다. 그럼 굳이 걔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한영이가 갈등하는 부분이고. 3번 선지. 디귿은 니은에 담긴 문제 상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겠다. 자, 니은에 담긴 문제 상황. 걔한테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할아버지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겠다. 걔한테는 돈이 어차피 붙어있지 않을 거니까. 4번 선지. 미음은 니은에 나타난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자, 니은에 나타난 의문. 얘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돈이 필요하다. 그 다음 미음. 집 넘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도 넘어가지 않겠냐. 자, 미음에 나타난 의문. 집은 이대로 놔둬도 넘어간다. 해결될 수 있음을 통해 안심시키니? 니은은 안심시키는 게 아니지. 지금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발화는 다 뭐야? 할아버지와 한영의 서로 다른 생각, 즉 갈등이야. 안심시키는 건 없어요. 갈등. 40번의 답은 4번이지. 여러 개의 발화가 묶여가지고 나오니까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답은 쉬워. 안심시키는 건 없고 어디까지나 다 갈등이었어. 미음까지. 5번 선지. 미음은 리을에 드러난 입장에 덧붙여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한 거다. 집은 놔둬도 어차피 넘어가는데 굳이 할아버지가 그 집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면 뭔가 이윤이 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그 집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면 제대로 도와줘라. 집이라도 조금 작은 거라도 사주고 또는 장사라도 할 미천이 있을 수 있도록. 40번에 5번 맞지. 40번에 답 4번. 자, 그 다음에 42번도 풀어야 돼. 진하게 표시된 것들. 42번에 1번. 두식 영감이 오부오리에 장립변 찜쪄먹게 비싼 별리를 물지 못한 춘길이를 언급한 것에서 맞지. 조건도 따져야 된다 그래서.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상황. 2번 선지. 두식 영감이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만 관심을 보이며 춘길이가 돈 한 푼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지. 그래서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농촌 소자분과 맞지. 3번 선지. 춘길이가 얼마만큼 돈을 바래서 두식 영감을 찾아뵌 게 아니겠냐고 한영이 말한 것에서 여기까지 신뢰 관계가 무너진 농촌 구성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 맞니?
춘길이가 얼마만큼 돈을 발해서 조식 영감을 찾아뵌 게 아니냐고 한영이 말한 거야. 그럼 이 한영의 발화 의도는 뭔데?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발화자는 한영이야. 그래서 도와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한영 발화의 목적은 신뢰 관계가 무너진 농촌 공동체니? 아니지, 도와주자는 거니까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한영은. 또는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42번에 3번 선지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 인과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우리는 이걸 보고 지문에 들어간 거니까 너희는 지문을 읽을 때 여기서 뭐 찾아야 돼? 요게 누군지 찾아야지. 이게 할아버지였던 거지. 그럼 할아버지의 행위나 발화는 요거야. 할아버지의 행위나 발화. 그럼 할아버지랑 한영이가 갈등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영은 최소 뭘 해야 돼? 이걸 유지하고 있거나 이걸 지키려고 하는 존재여야 돼. 이해니? 그럼 42번에 3번이 더 쉽게 나온다고. 한영의 발화는 요게 아니야. 요거니까. 그래서 42번에 답 3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다시 중략 부분 줄거리. 한영이 죽고 한영의 동생 한수마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주식 영감은 노망해버린다. 한수의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한영 아버지는 복룡이를 통해 주식 영감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한다. 그럼 한영 아버지라는 인물이 또 새로 나온 거야. 이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통해? 복룡이를 통해서. 그럼 우리 알아야 돼. 뭐니? 복룡이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얘가 복룡이지. 그럼 여기는 누구라고 봐야 돼?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이미 노망해버렸다며. 그러면서 새로 나온 사람이 누구야? 한영의 아버지지? 한영 아버지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강 사장은 복룡의 얘기를 들어가며 부산이 속으로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 아, 그럼 복룡이를 통해서 팔려고 했는데 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주파나를 튕기는 거니까 누구라고 봐야 돼? 이제 여기서 바꿔야 돼. 중개인이 누구라고 봐? 여기서 바꾸는 거야? 강 사장입니다. 그럼 이 심부름을 하는 게 복룡인가 봐. 계속 복룡이 이처럼 유난히 떠벌리는 걸 보니 저쪽에서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해.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은 해답은 쉽게 나왔다. 그럼 여기서 A의 의미는 찾을 수 있겠다. 주파나를 튕기는 게 뭐야? 싼 값으로 사고자. 이윤을 계산하는 거. 시계꼴을 판다지만 하루 이틀에 작자가 나설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러다가 삐끗하는 날엔 나만 또 애먹게 되는 거다. 어디까지나 송 회장 일인데 내가 이 이상 속을 태울 필요가 뭔가. 그동안의 중간 보고도 대충만 했을 뿐 자세한 보고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도 문제의 이 땅 때문이 아니었던가. 강 사장은 믿져야 본전이다 싶으면서 뭐 먼저 매긴 값으로는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말이 새 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떼들을 쓸 텐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러니 논보다 1,000원 아래 값으로 떼내보시오. 뭐라고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나 이럴 수가 있나? 저쪽에서 달라는 가격 다 주고 사들이라던 때가 언젠데, 이런 판국에 최고 매매 가격에다 500원을 더 얹으라던 건호의 말은 아예 비춰볼 길조차 없었다. 그럼 현재까지 상황이 뭐냐면, 한영이 아버지가 공룡이한테 가서 강 사장 땅을 좀 팔아봐라. 그리고 이 강 사장은 중개인으로서 송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달라고 했었나 봐. 송 회장이 예전에 이 땅을 사달라고 할 때는 한영인의 집에서 달라는 대로 다 그 돈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 그래서 500원을 더 얹어서 팔려고 했는데 강 사장이 주파나를 튕기면서 논보다 1,000원을 더 싸게 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상황. 그건 좀 너무하신데요. 공룡은 난감했다. 고수머리 뒤통수를 북적북적 긁으면 안색을 보이다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500원 귀 떼도록 해보죠. 없는 집 팔아서 채워오더라도 내 한번 해볼 테니 계약금 줘보세요. 500원을 더 낮춰서 팔겠다. 강 사장이라는 사람 1,000원을 낮춰서 팔라고 했고, 공룡이가 그럼 500원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강 사장은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쏘쏘, 내 이씨 봐서 양보하지.
금고에서 내어주는 돈을 받아갖고 나와 건원의 집으로 가는 공룡의 걸음은 아까와는 달리 더디었다. 자, 건원의 집으로 가는 거지? 그럼 장면 전환이라고 봐야 돼. 여기까지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41번 뭐야? 이윤을 계산하면서 자신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걸 찾아. 41번의 답 2번이지. 41번에 1번 단기적인 손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여기 장기적인 투자하는 부분 딱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없지. 첨가된 선지. 3번 선지 이미 발생한 손익을 포기하고 발생한 손익은 없어. 그 다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익까지 고려하여 모두에게 이루어. 지금 이 대화 상황의 핵심적인 존재는 누구 등장했어? 강사장하고 공룡이지. 그때 모두에게 이루어? 그럼 공룡이한테도 이루니? 아니었잖아. 가격을 깎는 거니까. 5번 선지 불확실한 손익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최선의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깎아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래 자체는 하는 거야. 가격을 깎고자 하는. 그래서 41번에 5번도 틀립니다. 답 2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 42번에 답 다 찾았으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전체 문제 답은 다 풀리지? 연습하는 거니까 쭉 마저 읽어볼 거야. 계속 야 강사장이란 작자 변한 꼴 무섭네. 최영감만 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역시 극성인의 뭐네 해도 최영감이 그 집에 대들보였어. 한영 아버지와 권호는 공룡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래서 장면이 바뀐 거야. 한영이네 집으로 온 거지. 권호가 한영 아버지를 건너다 본다. 한영 아버지는 눈을 밑으로 떨구고 잠잠히 있다. 그새 이쪽 사정을 알아놨군요. 권호가 한영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미 이쪽에 약점을 잡혔으니 별 수 있겠습니까? 자네 생각대로 하게. 한영 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다. 인감 도장이야. 인장. 토지 문서와 인장은 부친이 방바닥에 널어놓고 있는 걸 집어온 곳이다. 글쎄 그 등등했던 양반이 이걸 갖고 오는데도 멍청이 보고만 계시더라고. 한영 아버지의 말소리는 떨리듯 심통하게 울렸다. 다 풀었는데 42번에 4번하고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강 사장이 주식 영감 내의 사정을 듣고 땅을 아주 싼 값으로라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에서 같지. 그 다음 농촌의 토지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같고. 5번 선지 강 사장에게 약점을 잡혀 별 수 없이 한영 아버지가 주식 영감의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는 것에서 맞고. 도시 자본의 거래 조건의 메인 농촌 소자본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자 문제 다 읽고 지문 다 풀었어. 포인트 몇 개만 한번 더 봐보자. 지문 다시 돌아가서 자 14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봐봐. 14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미음 바로 다음 문장. 자, 미음 바로 다음 문장. 이놈 봐라. 제법 의견 같은 걸 다 말하네. 이거 누구 생각이? 할아버지 생각이지? 여기가 할아버지한테 초점화된 거야. 전지적 작가인데 할아버지의 내면에 초점화된 거. 그래서 A 부분도 할아버지의 내면이었고 미음 바로 다음 문장도 할아버지의 내면이야.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뒤로 가보자. 중략 부분 줄거리 뒤. 자, 그래서 중략 부분 줄거리 뒤에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봐봐. 공룡이 이처럼 유난히 떠벌리는 걸 보니 저쪽에서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 같은 것은 분명해.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은 해답은 쉽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땅 때문이 아니었던 가까지. 이게 누구의 내면이야? 강 사장. 그래서 여기서는 강 사장의 내면에 초점화된 거예요. 강 사장이 초점화된 서술자 또는 초점화된 화자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자가 강 사장한테 초점을 맞춰요.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해가지고 대화 있는 다음에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나 이럴 수가 있나. 저쪽에서 달라는 가격 다 주고 사들이라는 때가 언젠데 이런 판국에 최고 매매 가격에다 500원을 더 얹으라는 건우의 말은 아예 비춰볼 길도 없었대. 이게 누구 입장이야? 공룡이 입장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서술은 공룡이에 초점화된 거야. 초점화된 인물이 여럿이야. 할아버지한테 초점화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한영이한테 초점화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읽었던 강 사장한테 초점화된 부분에다가 공룡이한테 초점화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화된 부분은 여럿이다. 그 다음 고전소설, 현대소설 한 다음에 우리는 고전시, 현대시 파트로 가자 그랬으니까 고전시로 한번 가봅시다. 34에서 38번. 우리가 그 얘기했었어. 소설을 먼저 풀고 시를 풀자. 단 소설에서는 고전 소설, 현대 소설, 그 다음 고전시, 현대시로 가자고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시를 나중에 푸는 게 시에다가 수필이 묶여서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등장하는데 이 수필 같은 게 고3이 되면 좀 어렵다고. 평가원에서 수필은 연기하는 케이스가 요새 별로 없기 때문에 얘가 어려워서 굳이 시를 먼저 보면서 어려운 지문을 풀지는 말자. 그래서 소설 파트를 먼저 풀고 시로 가자 그랬었는데 여기가 그거지. 가가 고전시고 나가 수필 복합. 설명할 거 먼저 설명하고 가보자. 34번 가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선지 보시면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의인 표현법 묻는 거야. 그럼 얘는 나 읽으면서 가와 나의 공통된 표현상 특징 나오면 그대로 답 찾아보는 거고. 35번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는데 A부터 E가 가지문에 있으니까 묶인 거 단위로 풀되 만약에 A, B 묶인 부분에서 문장 종결이 안 된다. 그럼 문장 종결까지 보면서 문제 푸는 거고. 다시 시는 기본적으로 뭐 단위로 의미를 구성해? 연. 시는 연 단위로 의미를 구성해. 연이 안 나눠져 있는 시는 뭐? 문장 단위. 그래서 A, B, C, D 묶여 있긴 하지만 문장까지 보고 나서 종결까지 보고 푸셔야 된다. 그 다음 36번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감상문은 글의 내용을 준 거니까 보기의 역할을 한다. 나 읽기 전에 36번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단, 이 36번의 문제가 바뀌었다고 치자. 36번의 문제 발문이 똑같은 걸 주고 적절한 걸 주면 지금처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4개의 선지가 맞으니까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 해석하는데. 적절한 걸 물어버리면 맞는 거는 하나, 틀린 게 4개잖아. 그럼 얘 틀린 거 4개가 있는데 이때는 얘를 먼저 본다고 지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니? 안 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나오면 보기라고 생각하고 먼저 보는 거고 적절한 게 나오면 얘를 먼저 보면 안 돼. 보면 오히려 지문이 더 헷갈려. 그 다음 3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얘는 공차를 따져야 하는 건데 공차 선지 보면 기억은 뭐 니은은 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지. 차이점. 그럼 니은까지 보면서 기억 니은이라는 소재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인데 기억은 시니까 뭐야? 정서 변화. 기억이라는 소재가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드러내냐, 어떻게 바뀐 걸 드러내냐, 이거 찾는 거고 니은은 뭐라고 봐야 돼? 수필이니까 깨달음. 니은이라는 소재가 깨달음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거에 초점 맞춰서 니은 단락까지 보고 푸시면 되겠고 38번이야.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생업에 대한 4대부의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예외지. 일반적으로 4대부가 쓴 작품들은 어때? 유교적인 관점의 충효나 자연을 즐기는 도교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생업을 한대요. 작품에서의 노동은 생존을 도모하려는 수단이며 작품 속 화자나 인물은 당대 변화된 4대부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 가는 생업을 운명으로 여기는 작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화자를 설정하여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끊어놓고 가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나 읽기 전에 36번하고 38번의 뒷부분 보는 거고 그 상태로 가 지문으로 한번 가봐.
김기용의 농부 사고. 연 구분 없이 쭉 나와 있으니까 얘가 가사인 거야. 그래서 양반이 쓴 가사. 지문 봅시다. 얘도 모의고사랑 수능에 등장한 적은 없는 작품인데, 천하의 사람들을 3인에 나누시니. 3인 혹시 아니? 조선시대 신분계층 사농공상 4개로 나눠. 3인이 그거야. 사농공상. 자, 천하의 사람들을 4개의 신분으로 나누시니 학문을 하게 되면 입신양명하려니와 농사는 본업이라 앙사부육하리로라. 앙사부육 밑에 나왔지. 그러니까 천하의 이 세상의 사람들을 4개의 신분으로 나눴어. 그래서 선비로서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입신양명을 하는 거고, 벼슬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고, 농사는 본업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뭐 한다? 어버이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핀다. 그럼 농사의 목적이 뭐야? 어버이를 보살피고 어버이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유교적 덕목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인명이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자, 하늘이 만들었대. 우리 이거 뭐라 그랬니? 하늘이 만들었다. 고전에서 사용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이었지? 하늘이 만들었다. 고전 소설 할 때도 한번 설명했잖아. 그럼 고전은 대부분, 고전 소설이든 고전 시든 운명론적 세계관은 운명을 거부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받아들여.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자, 하늘이 만들었어. 그래서 천민이 되어 나서, 이때 천이 우리 하층민 할 때 그 천민이 아니야. 하늘천자지. 신의 백성이 되어서 본업을 아니하랴. 설부. 그럼 본업을 해야 된다. 하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늘의 백성이니까 본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 설의를 통한 운명론. 그리고 뭐 본업이 뭐였니? 농사. 농사를 지어야 하는 당위성. 당연히 지어야 돼. 여기까지 문장 종결됐어. 그럼 진하게 표시된 거 38번. 인명은 하늘이 만드니 천민이 되어나서 본업을 해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 맞지? 운명론적 관점으로 생업을 바라보는 4대부의 모습. 얘도 맞고. 38번의 1번 선지 맞아. 그 다음에 계속 지문. 뜰에 봄이 들고, 시간적 배경 좋네. 봄이라고. 화풍이 훈훈하거든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갈아심어. 우리 쟁기는 농기구였어. 농기구를 손수 들고, 서직 밑에 나왔지? 기장과 피를 갈아심어 화기에 숨을 틔워서 비바람에 자랐거든. 화평한 기운에 이 싹들의 숨을 틔우고 비이슬을 맞으면서 얘네들을 키우고,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호미도 농기구, 남쪽 밭에 돌아가서 잡풀을 다 갈아서 기운차게 흥성하거든. 문장은 종결이 안 되는데 중략으로 끝났지? 중략으로 끝나버렸어. 그럼 여기서 A 부분 봐야지. 35번에 농사일과 관련된 기구를 활용했지.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사의 과정. 맞니? 두 번째 줄에 심잖아. 세 번째 줄에 얘네들이 숨을, 싹을 틔우고 그 다음 비이슬에 자라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도 뭐 있어?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그럼 호미를 맨 다음에 남쪽 밭에 가는 거잖아. 간 다음에 뭐해? 잡포를 다 갈아요. 그럼 시간의 흐름. 35번에 1번 선지 맞고. 계속 중략. 청주를 맑게 빚고. 자, 술 나오면 고전은 뭐다? 긍정이다. 고전에 술이 등장하게 되면 화자의 상황 긍정이다. 부정일 때는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다른 상황 맥락 없이 술이 등장하면 화자가 처한 상황 긍정. 청주를 맑게 빚는데 자성을 갖춘 후에, 자성 밑에 나왔지? 선족께 제사하며, 지금 제사 지낸 상황인가 봐. 처자식 거느리고 배불리 먹으리라. 그럼 제사도 지내고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배부르게 먹을 거래. 진하게 표시된 거 38번에 3번 선지. 농사로 처자식과 배불리 먹겠다는 것. 그러면 4대부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맞지? 여기도 맞네. 계속 지문. 내 몸에 욕이 없고 남의 밥을 안 입히면, 남한테 얻어먹지 않으면 인간에 나왔다가, 인간 세상에 왔다가 홀홀이 돌아간다.
그럼 결국 죽는다고 해서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한들 부왕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으리? 한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직접 농사지어서 욕심 없이 남한테 얻어먹지 않고 살면 그러다가 죽으면 그 어떠한 한도 없다. 그럼 설을을 통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설을 통한 만족감. 부왕이라는 말은 몰라도 되는데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보는 거. 즉 아래 위를 바라보는 게 부왕. 예부터 옛날부터 성현대도 훌륭한 성인들도 농업을 먼저 하니 B 문장 끝났으니까 35번에 B 풀어야 되지. 자립적인 삶을 실현한 상황을 가정했지. 그래서 내가 직접 농사짓고 남한테 얻어먹지 않으면 농사짓는 삶의 만족감을 부각했지. 강조. 35번에 2번 선지 맞고. 계속 다시 지문. 예부터 성현대도 농업을 먼저 하니 대수는 성인으로 역산에 가 밭을 갈고 후직은 농사되어 경종을 힘쓰시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두 줄이 됐고요. 대수는 성인이라는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역산에 가서 직접 밭을 경작했다. 후직이라는 사람도 농사꾼이 되어서 경종을 힘썼다. 농밭을 갈고 씨 뿌리는 걸 힘썼다. 그래서 두 줄이 대꾸를 통해서 성현이 농업에 종사했던 상황을 드러내주는 거고, 신야 이윤희와 남양 제갈량이 한가히 여름지어 농상을 일삼으니 세상에 중요한 일이 이밖에 또 있을까 설의. 이것밖에 없다. 즉 농사를 짓는 게 성인들도 했던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럼 15분 했어. 35번에 3번 선지. 농사에 종사한 성현들의 사례 열거했지. 대꾸는 곧 열거라고 했으니까. 농업 기술의 발달 과정이니? 발달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했으니까 세상에 농사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발달 과정 틀렸어. 35번에 답 3번. 계속. 금은이 귀하여도 기갈을 못 살리고, 기갈이라는 게 배고픔하고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옥백이 보배라도 흉년에 쓸데없다. 금은이 귀해도 얘를 못하고 옥백이 보배라도 이거를 쓸데가 없대. 두 줄 대꾸지. 그럼 같은 위치 같은 의미. 금은이 옥백. 그러니까 세상에서 금은하고 옥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이게 D. 35번에 답은 찾았지만 4번 선지 보시면 부기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그게 뭐야? 금은 옥백. 기근을 겪는 상황에서 농사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즉 금은 옥백은 도움이 안 되고 농사를 직접 짓는 것만이 도움이 된다. 흉년에 쓸 때가 있고 기갈을 해결할 수 있고. 4번 선지 그래서 맞는 거야. 다시 질문. 항산이 없는 후에, 항산 밑에 나왔지? 선시민들 어찌 나리. 재산이 없으면 착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 설의. 재산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야 착한 마음이 생겨난다. 가색의 간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가색의 간난 밑에 나왔지? 농사일의 힘듦을 글마다 이야기했는데 주공의 7월시는 그 중에 간절하니 읊으며 노래 불러 뉘 아니 감동하리. 누가 아니 감동할 수 있겠느냐. 설의. 그럼 주공의 7월시도 농사일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주공의 7월시를 보면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어와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여기서 나오는 그런 표현상 특징 뭐니? 아이들아 자세히 들어보라. 청자를 설정했으니까 말을 건네는 형식. 일반적으로 시는 독백체인데 청자를 설정하게 되면 그 작품의 특징. 말 건네는 형식이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 성인도 저러하니 그 안이 어려우냐. 우부도 다 알거든 그 안이 쉬울 텐가. 그럼 여기 어떠니? 모두 뭐하니까 그 안이 뭐하냐. 모두 뭐하니 그 안이 뭐하냐. 대꾸. 그러면서 성인, 유학에서 훌륭한 사람들, 우부, 어리석은 사람, 어렵다, 쉽다, 대비. 그러면서 서류까지 있어요. 그 주공이라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열거했던 대순, 후직 뭐 이런 성인들도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를 짓는 게 어렵지 않겠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농사라는 게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라고 묶여있는 부분이 대구, 대비, 설을을 사용한 부분이고 35번의 5번 선지. 능력이 다른 인물을 대비했지. 성인, 우부. 농사가 처지에 구분 없이 하는 일이다. 대구를 통해서 둘 다 하는 거야. 성인도 우부도. 그럼 38번에 풀 수 있는 거 5번 선지. 항산이 있어야 선심이 나온다는 것에서 생업을 도덕적 삶의 실천을 위한 전제로 보지. 직접 농사 짓고 재산이 있어야 착한 마음도 나는 거니까. 5번 선지도 맞는 거. 계속 질문.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거든 글을 읽어. 아침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충효를 본을 삼고 유교적 가치. 구족이 화목하거든. 가족이 화목하면 월삭에 회음하며 밑에 나왔지? 술 마시며 낙세로 누리다. 즐거운 세상을 누리다가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격앙가로 늙으리라. 노래를 부르면서 늙어가겠대.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대.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읽었고 현재 35번하고 35번의 답은 찾았고 38번에 남아있는 선지 4번. 밤이 얻은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는다는 것에서 유교적 덕목을 중시하는 삶 맞지? 그럼 38번의 가에 대한 설명은 다 맞는 거야.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나 지문 수필 설명부터 하고 나 지문 봅시다.